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근데 그 교육 문제에 관심 많이 가지신데 예. 한국당은 교육 문제에 대해, 교육 시스템 문제에 대해 관심이 없는 겁니까? 왜 이슈화 시키지를 못하고 매번 끌려다니고 있어요? 그 부분도 저도 의문이라 가지고 제가 이제 교육 운동을 하면서 내가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보여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하면서 이거 분명히 예를 들어서 어떤 이제 자유한국당이 됐든 누가 됐든 보수 세력이 이걸 문제를 제기하고 이제 예를 들어 정치 확대 같은 경우에 하면 이게 표가 될 텐데, 물론 표 가지고 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제 표로 먹고 사는 게 정당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좀 인기가 있을 텐데 왜 안 할까 이렇게 좀 의구심을 가졌었고, 주변에 물어보니까 관심이 없다 그러더라고요. 관심이 없기 때문에 모른대요. 실체에 대해 교육이 이제 어떻게 굴러가는지에 대해서 이제. 무능교입니까? 문화교육위원회, 교문인가 뭐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은 분리돼가지고 교육위원회. 그러면 교육위원회가 있으면 교육위원회에 있는 사람들도 관심이 없어요? 그 당 자체가 관심이 없으면 교육위원회에서 이제 목소리 뭐 몇 번 날 기사는 납니다만은 그게 이슈화 시키고 쟁점화 시켜가지고 뭔가 이제 자신들한테 유리하게 만들려면 이게 당 차원에서 뭔가 끌고 가가지고 뭐 크게 이슈를 만들고 해야 되는데, 그 상임위 차원에서 뭐 의원들이 발언 몇 개 한 거 기사 나고 이걸로는 뭐. 근데 우리나라의 교육에 대한 모든 이슈 선점이나 또 논란을 주도해 가는 거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거의 이 민주당이나 그렇죠. 좌파들이 주도하고 주도하죠. 이 보수 우파에는 교육 문제에 대한 정책 자체가 뭔지에 대해서도 모르고 이해가 없죠. 그다음 보수 정권이 집권할 때 보면 문재인이 노무현이나 김대중 정권에서 했던 교육 정책이 잘못됐으면 보수가 그걸 획기적으로 바꿔야 되는데 그걸 더 그냥 그죠. 로스쿨 같은 경우에도 더 강화해가지고 이런 뭐라고 할까요? 평등, 균등, 투명성을 더 없애는 쪽으로 악화시키는데 기여하지. 보수가 집권해서 교육 정책을 정말로 평등하고 균등하고 투명하게 한 적이 있습니까? 없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왜 그럴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뭐 그런 것 같아요. 일단 지금까지 보수 정권들은 굳이 교육 부분에 있어서 얘기를 안 해도, 뭔가 자기들이 어떤 표를 얻기 위해서 뭔가 정책을 만들고 얘기를 안 해도 뭐 안보, 경제 뭐 이런 것만 얘기를 해도 정권을 쉽게 잡아왔기 때문에 관심이 없었던 것 같고, 두 번째 뭐냐면 소위 말하는 진보 세력, 좌파 세력이 추구하는 교육 정책들이 기득권에 부합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뭐 올바르게 어떤 기회 균등을 보장하기 위해서 공정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아이고 이게 웬 떡이냐 싶어. 속으로는 웬 떡이냐 싶은 거죠. 이게 자기들은 중요하다 봐요. 욕 먹을까봐 입 밖에 꺼내지도 못하는 그런 정책들, 기득권을 위한 정책들을 진보라는 좌파들이 해주니까. 베레벨 희한한 논리를 들어가지고 그걸 해주니까 4차 산업 대비다, 창의성 뭐 길러야 된다, 뭐 아이들에게 뭐 행복한 교실을 만들어야 된다, 온갖 미사용을 갖다 붙여가지고 해주니까 보수 세력은 살짝 묻어가가. 그렇죠. 하니까 아이고 이게 웬 떡이냐. 내가 그걸 절실하게 느낀 게 언젠가면요. 박근혜 정부 초기에 뭐 저보고도 정책에 대해서 많이 물어오고 해서 내가 뭐 이렇게 해주면 어떤 거는 잽싸게 들어요. 저거들한테 유리하다 싶은 거는. 교육 정책을 바꿔라고, 단순, 투명, 명료하게 하라고 제가 한 7년 전부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절대 안 듣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왜 안 듣나 생각해 보다가 느낀 게 민주당이나 김대중이나 노무현 때 했던 이 불투명한 이 대학 입시 기득권을 위한 요 부분을 지금 한국당이나 보수 기득권 사회에서 바라봤을 때는 이게 유리한 그렇죠. 제도니까 쟤들이 저렇게 만들었는데 온갖 핑계를 붙여서 우리가 굳이 이거를 비빌 이유가 없다. 제가 10번쯤 자료를 전달하고 계획하라 했어요. 아예 쳐다 안 볼 때 제가 그걸 딱 느꼈어요. 이게 보수의 기득권의 이 커넥션이 결국은 좌파들이 했던 부분이 겉으로 주장하는 것과는 달리 보수들의 기득권 유지에 전혀 손해가 되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구나.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이렇게 보시면 맞는 말씀이시고, 예를 들어서 민주당이 지금 국회의원에 대해서 이제 국민들의 어떤 반감이나 분노가 크지 않습니까? 그럼 이런 서슬프런 국민 여론이 있는 와중에
세비 한 30% 인상하겠다 이 말을 꺼낼 수 있겠습니까? 없겠어요? 못 꺼내죠. 그런데 꺼내죠. 민주당이 만약에 자기가 총대면 꺼냅니다. 우리 한 세비 30% 올리겠다. 그러면 자유한국당이 무슨 소리 하냐 지금 경제가 어려운데 세비 지금 올리는 게 말이 되냐라고 하겠습니까? 아니면 못 들은 척 가만히 있겠지 뭐. 가만히 있으면서 쓱 다른 법안 통과시킬 때 묻어가서 통과 그런 논리라고 그런 저는 경우라고 보고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저는 많이 좀 비판을 하는 편이고 지금이라도 저는 이제 민주당에 기대가 없습니다. 거기는 기득권 옹호 정당이고 이제 기득권을 위해서 존재하는 정당이기 때문에 기대할 수가 없고 그나마 보수가 정신을 차려가지고 좀 해줬으면 하는 이제 생각이 있는데 솔직히 말하면 그건 이 대표가 예. 무망한 이야기예요. 왜냐면 예. 좌파 기득권은 나는 잘 알아요. 겉으로 좌파 진보라 하지만 기득권이 위선적이죠. 엄청 나는데 근데 좌파 기득권은 약간은 헷갈리게 해놨어 말로라도. 근데 노골적으로 기득권을 추구하는 거는 이 수구 보수 기득권이에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듣기 싫더라도요. 이게 사실입니다. 보수가 얼마나 기득권을 지향해 왔는가 하는 부분은 좌파 기득권 놈들은 똑같아요. 나는 두 놈이 달아놓으면 모질할 게 없다고 보는데 저놈들은 그런 거를 의식하면서 말이나 모양으로라도 장난은 쳐요. 그럴싸하게. 아, 예. 근데 이것들은 장난도 안 치고 노골적으로 기득권을 추구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황교안이가 로스쿨에 대해서 입장이 뭔가 물어봤어요 혹시? 아니 뭐 물어보진 않았어요. 한번 물어보세요. 뭐 로스쿨 입장이 어떤가 황 사가가. 예. 로스쿨 부활하자 할까요? 사보시오. 네. 물어봐야 되겠네요. 네, 꼭 한번 물어보세요. 자, 그 타다 택시. 예. 요즘 보니까 타다가 무슨 뭐 또 상생을 도모한다면서 뭐 꼼수를 쓰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이제 합법화 시켜주는 방법을 서울시가 모색하는 것 같더라고. 그런데 이 타다 택시가 얼마 전에 기사가 술 취한 여자 성객을 촬영해가지고 예. 올렸던 모양이에요. 그 기사 혹시 보셨어요? 예, 봤습니다, 기사. 네. 그거 어찌 된 겁니까 내용이? 그러니까 이제 그 타다 기사들이 모여 있는 뭐 자기들 또 방이 있었구나. 방이 뭐 인터넷 네. 무슨 방이들 모르겠고 네. 있었는데 자기들이 소통하는 공간이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어떤 기사가 네. 타다 근데 이제 타다 측에서는 이게 타다 기사인지 확인이 안 된다 이런 말을 했는데 아무튼 타다 기사가 이제 손님이 자고 있다라고 하고 뭐 사진을 찍어서 올려오니까 거기서 뭐 그 기사가 이제 물어본 거죠. 지금 손님이 자고 있는데 뭐 그 여자 손님 자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깨워야 되냐 뭐 어떻게 뭐 경찰서 가야 되냐 하니까 뭐 모텔 갈 건지 물어봐라면 이런 이제 농담이겠지만 그런 소리를 하고 뭐 예복을 갖다 어쨌다 이제 성적 농담을 한 거죠. 그게 이제 그 발각이 돼가지고 그 이제 회사에서 타다 이제 회사에서 뭐 대국민 사과를 하고 그 이제 어떤 법적인 조치를 취할 게 있으면 취하겠다 했는데 제가 봤을 때 지금 뭐 오늘도 여기 이제 기사가 있지만 계속 문제가 될 겁니다. 타다 같은 경우는 계속 문제가 될 것이고 저는 그 타다 태생적으로 문제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불거질 수밖에 없는 문제들이 지금 하나하나 나오고 있다라고 저는. 그래서 지금 왜냐면 일반 택시 기사들이 더 범죄성이 있고 타다는 안전한 택시 기사다라는 거기는 어디에도 근거가 없어요. 그렇죠. 네? 사람 솔직히 말하면 월급 많이 주고 좋게 대우해주면 사람들이 반듯해질 수밖에 없어. 안 잘리기 위해서라도. 예. 근데 월급이 작고 열악하고 이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그 은폐 질이 좀 떨어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 그렇죠. 예, 소득에 기인하는 거예요. 그거는. 예. 근데 중요한 거는 타다는 마치 안 그렇다. 페이를 많이 주는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예. 지금 타다 기사가 이 화장실 갈 시간도 없다. 시급 10,000원이다. 예. 그래서 하루에 10시간 일하는데 평균 손님을 13번 받는데 요즘 이제 손님이 폭주한다는 거예요. 타다가요. 예. 그러니까 연초보다 3배 이상 늘었다는 거예요, 손님이. 옛날에는 손님이 없어도 시급은 또박또박 받으니까 한량한 직장이었는데 이제는 오줌 누러 갈 시간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다 그러면 오줌 누러 간다고 호출 오는데 안 받으면 바로 불이익을 이렇게 준다는 거예요. 쉬는 시간이 뭐 중간에 90분이 보장이 된다는데 그것도 지킬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또 타다는 이게 인력 파견. 그러니까 그렇죠. 예. 인력 파견 형태로 예, 아니면 직접 고용이 아니죠. 개인 알바 고용처럼 예. 일당 고용으로 예. 이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신분 상황은 매우 열악해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시급 10,000원이라고 해서
괜찮은 직장처럼 보이지만은 예. 이 타다가 지금 가혹한 노동에다가 심지어 제가 듣기로는 차의 청소도 택시는 교대할 때마다 서로 청소하죠. 씻고 닦고라도 하는데 그렇죠? 네, 근데 타다는 뭐 일주일에 한 번 하니 어쩌니 그런 말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이 타다가 실제로 많은 폐단을 낳고 있는데 이제는 또 유사 타다가 많이 생겼대요. 그게 유사 타다. 그래서 막 저번 시간에 한 말씀드렸어요. 예, 온갖 타다가 생겼어요. 아 진짜 돈 있는 사람 할 것 같아요 이게. 돈 있는 사람 차 사가지고 앱 하나 깔아가지고 홍보 쫙 해가지고. 착각만 있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소장님 말씀하셨다는 이게 이제 매출이 생기면 뭐 어디 딴 데 팔든지 아니면 상장하든지 해가지고 또 돈 벌어먹고 튀고 뭐 그렇게 할 가능성이 있지 않나요? 그래서 시급 만원 주고 화장실 갈 틈도 없고 청소도 그렇게 자주 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을 거의 노예로 만드는 예. 그렇다고 엄청 대우를 잘해주는 것도 아니고 이거 완전히 사람 개고생이지 큰 돈 예. 못 벌면서 예. 근데 여기에 무슨 혁신이 있다고 타다를 혁신이라고 이야기하느냐 불법 택시 운용 가지고 그렇죠. 본고 나라시. 예? 예. 참 기가 찹니다. 그래서 이게 저는 앞으로도 계속 그 문제가 생길 거라고 보고 특히나 저는 이제 뭐 보험 처리가 제대로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만약 큰 사고가 날 수가 있는데 보험 처리가 제대로 되는지는 모르겠네요. 자, 그래서 지금 택시에서 생길 수 있는 문제들이 이제는 타다가 처음에 사람이 없고 한랑할 때는 타다가 쾌적하고 뭐 아주 택시에 비해 서비스도 좋고 어쨌지만 이제 타다로 사람이 몰리면서 타다 택시 자체도 지금 아주 그냥 험악한 노동일이 되어 가는데 예. 타다가 무슨 경쟁력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뭐 이게 그 상장하고 튀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택시 기사는 범죄 이력 조회가 가능한데 타다에 이 운전하는 사람들은 범죄 이력 조회가 지금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음주 이력만 조회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유사 사이비 택시는 빨리 문을 닫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보니까 이 세상에 참 악질 많더만요. 애들을 고아원에 맡겨놓고 요즘 그 고아원을 보육원이라 그러죠. 예. 이제 애들이 나이가 뭐 19살인가 되면 이제 퇴소하잖아요. 예. 그때 나타나갖고 애들 보고 세상에 나가서 뭐 걔들이 아. 이제 묵고 살 일이 없으니까 이제 나갈 때 지자체에서 300만 원, 500만 원 정도 준대요. 아, 300만. 그래서 10년간 연락 없던 부모가 와갖고 그 돈을 뺏어 먹는다는 겁니다. 아, 애들한테 이런 뺏어가고. 경우가 있습니까? 참 기가 차고 또 어떤 데는 보육원장, 고아원장이 기부를 요구해가 뺏는 데도 있다. 근데 이 친부모가 맞습니까? 친부모 맞지? 18세가 되면 떠나야 된다는 거야. 나는 고아원을 18세가 아니라 얘들이 18세가 되면요. 예. 국가가 돈을 무슨 뭐 요즘 무슨 청년 뭐 실업보조, 예. 청년 실업수당 뭐 이런 청년의 뭐 구직수당 예, 구직 이런 거로 나눠줄 게 아니라 예. 이 보육원 나온 애들한테 예. 얘들의 학사 같은 거를 지어가 예. 보육원 출신 애들은 예. 그래도 어느 정도 성적이 되면 대학을 가게끔 좀 도와주고 아니면 기술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줘서 예. 적어도 한 23세 정도까지 대학을 졸업하거나 예. 기술을 가져서 취업할 수 있게 되었을 때 예. 그때 내보내는 거야. 그때부터는 이제는 세상을 지 알아서 살아. 아니 부모도 없이 고아로 자란 아들을 예. 18살 때 내보내면 300만 원, 500만 원 줘가 이 돈을 들고 있어도 며칠 있으면 한 서너 달 지나면 얘들이 어디서 자고 어디서 먹을 거예요. 그렇죠. 쪽발식 신셀 건데 예. 그걸 고아원 원장이 뺏어가고 부모가 나타나 뺏어가고 어떻게 생각해요? 이 18살 때 이런 험악한 사회로 내보낸다는 게 문제 아니에요? 문제죠. 말이 안 되죠. 적어도 애들한테 이 학사 같은 것들을 정부가 지어갖고 예. 거기에서 걔들이 예. 한 23살이 될 때까지 기술을 몇 년 익히게 만들든지 안 그러면 대학을 일정하게 실력이 되면 보내주든지 해서 걔들이 원천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얘들은 불평등하게 태어났잖아요. 예. 지가 선택한 거 아니잖아요. 예. 그러면 우리가 공정한 민주주의 사회라고 하자면 처음부터 불평등한 애들은 좀 밀어줘야 맞습니다.
평등해지잖아요. 예. 그게 진정한 평등 아니에요? 맞는 말씀이시고요. 뭐 20세 넘으면 만 19세 넘으면 성인이라고 하지만 20세가 되면 성인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그 부모라는 울타리가 있거든요. 예. 이제 정상적인 가정 애들은 그런데 이제 여기 보육원 출신 애들은 이제 부모님이 안 계시지 않습니까? 그럼 소장님 말씀하셨다나 이제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도 자립하고 사회적으로도 자립할 수 있을 때까지 최소한 뭐 3년이 됐든 5년이 됐든 그 이제 좀 책임을 줘야죠. 왜냐면 의지할 곳이 누가 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애들이 거의 뭐 푼돈 들고 나와가지고 예. 이제 자기가 먹고 살고 집도 구하고 이렇게 살아간다라는 게 걔들은 그냥 당장 어디에 편의점 알바 자리나 구해서 평생 그렇게 살아가라고 그렇죠. 던져놓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거는 하루 벌어서 하루 먹는 구조로 맞습니다. 평생 살게 하는 건데요. 애들이 많지도 않아요. 만 한 1,600명 정도 돼요. 1년에. 예. 전국 보육원에 있는 애들. 근데 1년에 사회로 나오는 애들이 한 1,000명 안팎이에요. 그러면 1,000명밖에 안 되는 애들이면 걔들을 몇 년, 한 4년 모아두더라도 그 4,000명밖에 더 됩니까? 그렇죠. 그러면 4,000명을 그래도 어떤 학사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지어서 거기서 먹고 자게 해주고 그 다음에 공부를 하러 보내든지 무슨 이 기술 산업관리공단에 기술을 배우려고 보내든지 이렇게 해서 한 4년간 유예해서 그 다음에 성인으로서 자기가 기술이든 취업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을 때 내보내야 되는 게 그게 맞지 않아요? 맞는 말씀이죠. 특히 이런 애들은 원천적으로 불평등하게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 지원을 해주는 게 맞습니다. 평등한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애들이요 사회적으로 처음에 꺾이고 나면 노숙자 된 애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럼 평생을 노숙자로 사는 거예요. 왜 우리 사회가 이런 애들은 투표권도 없고 뭐 숫자도 얼마 안 되고 또 자기를 드러내지 못한다고 이 애들을 위한 정책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느냐. 전 잘못됐다고 봅니다. 자, 요거하고 비슷한 건데요. 요즘 보니까 특성화 고등학교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나와도 취업이 안 된다며. 특성화 고등학교가 옛날에 보면 뭐 공고 상고 아니에요. 같은 학교였죠. 이름만 특성화 고등학교라고 해놓고 공고 상고 같은 학교였었죠. 취업률이 떡 떨어져 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뭐 저는 그 실업률이 사상 최대를 갱신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런 우리나라 어떤 경제 상황과 이제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그 관련이 있겠죠. 그리고 이제 옛날에는 특성화 고등학교는 보면 1학기 좀 다니다가 다 실습 나갔잖아요. 근데 실습이 뭐 착친이 또 가서 죽었다는 사고도 있고 이러면서 실습을 또 금지시켰어요. 요것도 또 취업률을 낮추는데 그렇죠. 크게 일조를 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그 고등학교 1학기 때나 3학년 때나 가가지고 실습 배우고 또 거기서 인정받고 그래서 이제 취업으로 연결되고 이런 선순환 구조가 되는 게 이제 뭐 지금까지 그걸 해왔는데 또 어떤 이제 국민 어떤 이제 정서법, 여론법 이런 데 또 이제 민감하게 반응을 해가지고 또 실습도 안 보내고 하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뭔가 이제 이 학생이 이제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어떤 이제 능력은 있는지 뭐 좀 어느 정도 보고 있어야지 그걸 채용을 할 수 있고 그렇겠죠. 실습 가능 과정 자체가 우리 애들한테 또 어떻게 보면 기회이지 않습니까?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그런데 그게 또 뭐 이제 사고가 일어나고 하니까 또 이제 뭐 거의 국민 정서법에 기대가지고 또 이제 포퓰리즘 같은 뭐 그런 결정을 한 거죠. 근데 이런 데 나온 애 중에 잘 된 게 지난번에 지하철 스크린도어 소장 때 죽은 김군이나 또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험한 일 하다가 죽은 그런 청년처럼 그렇게 지금 규제를 되는 게 많아요. 그래서 나는 지금 내가 서민 파퓰리즘 15조에 이 교육 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개편을 해야 된다라는 게 솔직히 말하면 이렇게 3년을 가지고 대한민국에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느냐? 난 부족하다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 전문학교 있잖아요. 2년제. 그 2년제 전문학교와 이 고등학교 실업제 3년을 통합해서요. 5년을 기술을 연마하도록 해서 기술 수준을 좀 높여가지고 자격증도 좀 많이 따게 해서 그래서
이 실업고등학교를 놓으면 또 어디입니까? 전문학교를 예. 가도록 연계하고 이런 데 대해서는 국가가 보조를 좀 많이 해줘도 된다. 돈은 이런 데 쓰는 거라고 맞습니다. 봅니다. 그래서 산학협동에서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이 있잖아요. 요즘 또 산업 현장의 기술 수요도 많이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과들을 항상 그때 좀 편성하도록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실업교 고등학교 3년에서는 기본적인 걸 배우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 전문학교 2년에서는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전문성 있는 기술을 배웠어. 그렇죠. 그래서 5년 정도 배우고 사회에 나가게 하는 게 맞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일본이 전문학교가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그러니까요. 굉장히 많고. 뭐 어떤 뭐 제빵 뭐 예. 어떤 학교 무슨 학교 온갖 미용 그냥, 학교, 예. 무슨 학교 해가지고 다 있죠. 예 기술학교 독일도 그런 게 많고요. 특히 미국에도 보면 칼리지라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저는 그 국가 경쟁력이 거기서 나온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정도를 가지려면 예. 적어도 한 5년 정도의 기술을 예. 땄고 거기서 또 탁월한 능력을 가진 애들 자격증도 잘 따고 기술력이 뛰어나진 애들은 다시 공대로 연결하고 이런 식으로 학생들이 중학교 때 이 특성화 고등학교 가서 3년 또 전문학교 2년 거기서 또 이 공대로 가고 심지어 석사 박사를 기술적으로 말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갈 수 있는 통로도 열어주고 예. 그리고 그렇게 해서 대다수는 특성하고 3년을 간 다음에 어지간히 능력만 되면 전문학교로 연계를 시켜가. 예. 요즘 전문학교도 학생들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연계를 시켜서 이렇게 교육을 좀 받도록 해야지. 그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산업화 시대 때는 예. 일자리가 넘쳐났어요. 맞습니다. 별 중요하지 않은 일자리지만은 예. 넘쳐났어요. 예. 공장 제조업에 사람이 부족했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를 나와도 상고나 공고를 나와도 되지만 요즘 상고를 나와가 인터넷 시대에 격리가 없어졌잖아요. 예. 이제 심부름 하는 애들도 없어요. 예. 차 타는 사람도 없고. 예. 그럼 상고 나와서 뭘 합니까? 그리고 공고를 나가고 애들이 갈 수 있는 공장에 제조업이 있어요. 주물 공장 이런 데 말고는 애들이 갈 공장이 별로 없을 거예요. 예. 중소기업 뭐 이런 후진대 말고는. 예. 그러면 옛날하고 산업 구조가 바뀌었으면 나는 이 교육 체계도 개편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예. 이 대표가 이런 문제에 신경을 좀 써요. 이 전문성으로. 그래서 저는 이제 이 근본적인 원인을 이제 이제 말이 나와서 말씀을 드리면 저는 우리나라의 어떤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큰 이제 문제가 되는 근본 원인 중에 하나가 저는 가장 큰 원인이 대학 진학률이라고 보거든요. 우리나라 대학 진학률이 높을 때는 80%, 지금도 한 70%, 75% 정도 되는데 10명 중에 7, 8명이 대학을 가니까 굳이 대학을 안 가도 될 애들 정말 기술적으로 자기 손재주도 있고 일머리가 있어가지고 어떤 산업 현장에 간다거나 기술을 배우면 정말 성공할 수 있는 애들도 다 지금 수학 문제 풀고 지금 이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 예. 대학을 안 가면 이 3년짜리를 나와가 옛날에 3년짜리를 놓으면 예. 제조업이 막 널리 깔린 시대잖아요. 예. 공장이 널리 깔린. 예. 그런 시대는 가도 예. 또 고등학교를 나와서 또 산업 현장의 기술자로 커갈 수 있었지만은 이제는 그러지 않은 제조업 공장이 사라진 시대에 예. 3년만을 가르쳐서 애들을 옛날 공고 상고식으로 밖으로 내밀면 예. 그야말로 진짜 험한 일이나 하다가 예. 그냥 끝나는 게 인생을. 그러니까 그걸로 가면 인생이 낙오가 된다고 생각하고 대학으로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지금 주위에 예를 들어 주위 친구들이 10명 중에 8명, 7명, 8명이 대학을 진학할 정도면 대부분이 대학 간다는 겁니다. 친구들이 이제 고등학교 그러니까 친구들이. 낭비지. 국가적으로 낭비고. 그러니까 자기도 안 가면 고졸 출신으로는 너무 속된 말로 쪽팔려서 사회를 살아갈 수 없다는 생각을 하니까 그러니까 대학은 무조건 가야 되는구나 하니까 공부에 소질이 있고 없고를 다 떠나서 부모들은 어쨌든 뭐 대학은 당연히 가야 되는 거. 그러니까 사교육비 들죠. 사교육비 때문에 저출산 연결되고 그리고 애들이 지금 청년 실업이 왜 생깁니까? 자기가 이제 대졸 출신이기 때문에 그런 이제 예를 들어 중소기업이나 그런 좀 근무 환경이 열악한 곳에 어떻게 가겠나라는 생각도 있을 겁니다, 친구들이. 그래서 저는 이거 이제 대학 진학률 때문에 말씀드리려면 굉장히 많은데 이제 핵심을 말씀드리면 이 이제 대학 진학률 때문에 많은 우리나라 어떤 저는 가장 큰 원인이 대학 진학률 때문이라고 보고 소장님 말씀하셨던 이제는
그 대학 갈 사람만 가고 대학 안 갈 사람은 무슨 소장님 말씀하셨던 한 5년제가 됐든 6년제가 됐든 이제 예를 들어 뭐 어떤 뭐 소프트웨어 기술, 반도체 기술 이런 거는 뭐 3년 만에 얼렁뚱땅해서 만들어지는 기술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어떤 이제 반도체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뭐 어떤 그런 과정을 만들어가 연계 그 고등학교, 대학교 연계하는 3 플러스 2로 해갖고 5를 한 네. 덩어리로 만들어버려야 돼요. 그래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서 제가 봤을 때 한 최소 50% 60%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기술자를 자꾸 만드는 그런 체계로 하고 대학은 진짜 공부 가가지고 자기가 뭐 학자가 되든 아니면 어떤 연구원이든 정말 대학을 가가지고 공부로 자기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학생들만 가야지. 지금은 다 대학 가는 분위기. 이 폐단이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이렇게 만들면 실질적인 기술을 배운 애들이 전체에서 한 70% 가고 대학을 가는 거는 그야말로 머리가 조금 있어서 그래서 뭐 깊이 연구한다거나 공부해서 어쨌든 재능이 있는 애들이 그렇죠. 대학을 그래 가고 가야 되는데. 사람이 재능이 다른 건데 다르죠. 손재주가 있는 친구도 예, 있고 그, 뭐 예. 바이올린 잘 치는 친구도 있고 다 이제 지금은 다 대학. 그래서 저는 학종이다 수능이다 이거보다 더 상위의 교육 문제가 저는 대학 진학률. 그리고 요즘에 세상이 달라져서 뭐 공고, 상고, 일반고 이렇게 나누기보다는 예술이나 예능을 하려는 사람 또 IT만 해도 SNS에부터 온갖 직종이 새로 생겨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옛날처럼 이 부분을 공고, 상고, 일반고로 나누는 게 상당히 무의미한 시대예요. 직업 구조가 완전히 달라져서 그래서 지금 서비스업도 지금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전자상거래 인맥도 많고 그러면 전자상거래만 전문적으로 교육시키는 학교도 있어야 될 거고 말입니다. 뭐 유튜브만 하는 학교도 있어야 될 거고 온갖 형태의 학교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한 5년 정도로 묶어서 이렇게 다양하게 해서 이렇게 좀 할 수 있게 해야 되죠.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인 소신은 뭐냐면 그런 어떤 기술자들을 많이 이제 뭐 유튜브 기술자가 요즘 이제 어떤 산업 구조가 바뀌고 있으니까요. 뭐 유튜브 기술자가 됐든 SNS 기술자가 됐든 뭐 어떤 컴퓨터 보안의 기술자가 됐든 뭐 그런 것도 이제 대학 나오면 배우지만 아무튼 그런 기술자들을 저는 많이 양성을 해야 된다. 학교에서 못 배우고 다 어디 가서 배우냐? 학원에서 다 배워요. 그렇죠. 그런 걸 이제 공교육을 흡수를 한국의 영상 편집도 학원에 가서 다 배우지 학교에서 가르쳐 줬으면 영상 편집 요원들만 내가 볼 때 요즘 같은 시대에 한 5년 가르쳐서 내보내면요. 전부 취직 100% 될 거예요. 그런데 학교에서 가르치는 게 아니니까 독학하거나 학원에서 다 배워요. 그러니까 잘못됐지요. 이 교육 시스템이 시대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해요. 그래서 맞는 말씀이시고요. 반려견 산업만 해도 얼마입니까? 이게 4, 5조가 넘는 반려견 산업이 시장이 생겼어요. 그러면 이거가 가지고도 학교가 몇 개쯤 있어야 되냐? 대한민국에 한 몇십 개가 반려견 학교라고 딱 과가 아니라 아예 반려견만 하는 학교가 몇십 개가 있어도 이 인원이 다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산업 변화가 심하게 바뀌고 있는데 그냥 막 무슨 어디 무슨 특성화 고등학교에 무슨 뭐 미용과 뭐 해갖고 뭐 적당히 가르쳐서 내보내면 걔들은 가가지고 그냥 일당 받는 애들밖에 안 되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 시스템 전반에 대한 이 개혁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자, 오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